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자,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중단원 3단원이었죠.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다 나가진 않았었죠. 그래서 여기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겪는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사회 계층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불평등한 그런 이제 위치에 놓이게 되는 현상. 자, 그래서 여러 사회 계층이 자, 서열화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배웠는데, 자, 특히 이런 사회 불평등 중에서 자, 다양한 측면에서 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청소년들, 이제 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온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결혼 이주민, 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자, 요런 사람들이 겪는 이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차별을 받을 때 합리적 이유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조금 이제 그 드물어요. 그래서 약간 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업적, 자, 이런 이유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국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피부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뭐 그런 장애, 그 다음에 뭐 나이, 자, 이런 이제 비합리적 이유에서 이제 사회적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차별을 굉장히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거를 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 여러 집단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 소수자에 속하는 집단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자, 식별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식별 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뭐냐? 자, 바로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자, 주류 집단과 신체적, 자, 문화적 특성이 자, 구별되는지를 따져보는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집단이 주류 집단과 자,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죄송합니다. 자,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구별된다면, 자, 그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식별 가능성이었고, 그래서 뭐 주류 집단과 뭐 피부색, 뭐 국적, 인종, 그 다음에 외모, 자, 이런 이제 신체적인 특징, 아니면은 뭐 종교, 사상, 자, 이런 그 문화적 특성이 자, 구별되는 이런 이제 식별 가능성이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권력의 열쇠입니다. 권력의 열쇠. 그래서 이 권력의 열쇠는 무슨 뜻이냐? 자,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자, 적은 자, 그런 특징을 보일 때, 자, 그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또 하나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집단이 자,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서 열세를 보일 때, 자, 그때 그 집단이 이제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제 불릴 요건을 하나 또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제시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분, 백인과 자, 흑인들이 함께 이제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는 자, 흑인들이 대부분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인들은 인구에서 굉장히 소수를 차지해요. 자, 근데 이 소수를 차지하는 이제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의 기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은 그런 사회의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상 소수인 백인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구상 다수인 흑인은 기득권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에서는 백인들이 사회의 주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흑인들은 어때요? 인구가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도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 또는 사회적인 기득권, 이런 것들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인구는 많지만, 사회적 소수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열세라는 요소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립 요건은 뭐냐? 세 번째 성립 요건은 바로 사회적 차별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집단을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 요소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업적이 부족하다고, 이런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차별을 받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회에서 조금 이제 그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차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수자라는 이유로 뭐 피부색이 이제 남들과 다르다, 종교가 남들과 다르다, 뭐 성별이 뭐 이제 남들과 다르다, 이러는 이유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사회적인 차별이 이제 가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 대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상이 된다라는 요건도 반드시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집합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집단의식 또는 소속감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인데,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러분 이제 주류 집단과 굉장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런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불합리한 차별들을 집단화해가지고, 나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이제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식 또는 소속감을 지닐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이제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못났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별을 당했는데, 나는 능력도 충분하고 업적도 충분한 것 같은데, 내가 피부색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 비합리적 이유로 내가 차별을 받는구나. 근데 사회를 둘러보니까 나 말고도 이런 비합리적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식 또는 이런 소속감을 지닐 때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성립 요건을 갖출 때 바로 그 어떠한 그 사회적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다 사회적 소수자인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양상이라는 소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 바로
자, 소단원, 이단원. 이제 자, 공간 불평등 현상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불평등 현상의 개념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공간 불평등은 어떤 현상이냐? 바로 자,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 자, 공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현상은 자, 선진국과 자,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에서의 격차, 그리고 한 자, 행정구역 안에서도 자, 도시와 자, 촌락 사이의 격차 등등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공간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간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선진국과 자,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경제적, 사회적, 자, 문화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한 나라 안에서도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지역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히 자, 교육적 이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뭐 도시와 촌락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 규모에 따라서 자,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게 공간 불평등 현상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공간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자, 바로 각 지역마다 자, 자연 환경 및 자, 생산 요소가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다 다른 그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 기후나 지형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나 지형 같은 요소들은 각 지역마다 똑같지 않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더 따뜻하고,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 이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더 뭐 완만하거나 더 이렇게 지형이 조금 이제 험하고, 이런 이제 각자의 이제 지역에 맞는 이제 자연 환경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라는 것도 자, 다르게 분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생산 요소라는 거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제 자원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자, 그런 자원이다라고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생산 요소의 자, 세 가지 요소는 자, 노동,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토지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노동, 자원, 자본 같은 요런 생산 요소들은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노동이라고 불리는 생산 요소가 다르게 분포하는데, 이 노동은 다른 말로 보시면 여러분 인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인구가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굉장히 수도권에는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지방에는 적게 분포가 돼 있고, 이렇게 좀 이제 그 불균형하게 이렇게 인구가 분포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인구로 대표되는 자, 생산 요소 역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생산 요소상의 자, 이점이 있는 그런 지역은 자, 다른 지역보다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건에서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도 다른 지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개발 여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제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조금 이제 그 낙후된 지역, 수도권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지역 개발 과정에서도
자, 어떤 지역이 개발되느냐, 또 어떤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되느냐. 자, 이 요소에 의해서 이제 그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자, 새롭게 개발이 된 곳은 자, 주거나 교통이나 자, 교육 등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자,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가 상승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땅값이 올라가면서, 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런 이제 여건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곳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이 자, 개선되는 데 비해서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나 아니면은 자, 구시가지, 자, 이런 곳들은 자, 슬럼화가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화라고 할 때 이 슬럼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한 도시 내에 빈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바로 자, 슬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 자, 그리고 자, 구시가지, 자, 이런 곳들은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냐, 그렇지 못한 곳이냐에 따라서 또는 이런 이제 그 공간 불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는, 자, 어떠한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 간에는 어떠한 불평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로 해놔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이라는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여러분 좀 이제 주의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나누면은 크게, 자,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 경기, 인천이 포함된 자, 수도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이 포함된 영남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이 포함된 호남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충청도 지역이 포함된 충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이 포함된 강원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5개의 자, 구역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수도권의 특징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은 일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바로 우리나라의 중심지, 자,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자, 교육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대략 뭐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런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 다양한 분야의 중심지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인 자, 수도권 공업지역이 분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 공업지역은 자,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원료를 제외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원료를 제외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인구나 교통 같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원료를 제외한 다른 이제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어때요? 자,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공업지역에서 일할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라든가 도로가 굉장히 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개인 그런 이제 자동차, 자가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통 환경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수도권 공업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 이제 한강 있죠.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강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떤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인구, 자,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공업지역은 정보, 자, 통신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 아니고 학교 근처죠. 자, 학교 근처에 보면은 판교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판교라는 지역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정보통신 관련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교에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수도권 공업 지역에서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남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남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수도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한민국의 중심지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반도 전체를 보면은 한반도 전체의 중심지라는 그런 이제 지리적인 중심지라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영남권이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 나오는 한반도의 동남부, 경상도 지역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용어인데, 영남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바다 그리고 하천과 가까운 입지를 이용한 다양한 공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권과 가까운 바다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해, 남해가 있고, 그다음에 영남권과 가까운 하천은 바로 낙동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바다 그리고 하천과 가까운 입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개의 공업 지역이 분포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남권에 분포해 있는 이제 공업 지역은 뭐가 있느냐? 바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화학 공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제철,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산업들을 우리가 중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하는 기업이 이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왜 중화학 공업이 발달을 했냐면은 이 지역은 동해, 남해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영남에서도 이제 남동 쪽에 있는 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동해, 그다음에 남해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중화학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선박, 이제 그 조선이 이제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업종이니까 자동차나 선박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철, 철강을 만드는 그런 업종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은 어때요?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그런 이제 그 산업들이 분포해 있어야 수출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그 중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가지고 이거를 내륙 교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육상 교통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운송하려고 하면은 운송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업 입장에서 보는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중화학 제품들을 이제 바닷가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하면은 어때요? 바로 바닷가를 통해서 육상 교통을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해상 교통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영남의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중화학 산업들이 육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이제 그 태평양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많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동해, 남해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수출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을 끼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의 수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철강을 만드는 제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를 만드는
자, 선박을 만드는 자, 조선, 그 다음에 기계, 석유화학 이런 산업이 발달을 했고 이제 영남권에서도 이제 동남쪽 지역에 남동 지역이죠. 사실 남동이나 동남이나 뭐 같은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자 동남쪽에 있는 자 부산, 울산, 포항 등이 이런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중심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남권에 있는 이제 두 번째 공업 지역은 뭐냐면은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은 자, 아까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여기 그 영남 지역에서도 여기 그 바닷가와 가까운 자, 남동 쪽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은 여기 영남 지역에서 조금 북쪽 자, 그 바닷가와 인접해 있지 않은 그런 내륙 지역의 그 분포에 있는 그런 공업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영남 내륙 공업 지역에서는 자, 노동 집약적인 전자산업 그리고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 전자 섬유 산업이 자,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대구와 자, 구미가 바로 중심지이다. 어디가 영남 내륙 공업 지역에서 자, 대구와 구미가 중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영남권에 있는 공업지역이지만 남동 임해 공업지역과 영남 내륙 공업지역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이제 살펴볼 지역인 호남권입니다. 자, 이 호남권은 자, 전라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도에서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남서쪽, 자, 남서쪽 지역, 뭐 서남쪽이라고 해도 되고, 남서쪽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서남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남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바로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 지형이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반면에 서쪽 지형은 평야 지형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은 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자, 그런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쪽 지역은 조금 이제 산지가 많은 높은 지역, 산지가 많아서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고, 자, 서쪽 지역은 평야가 많아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자, 동고서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자, 동고서저인데 이런 동고서저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에 자, 호남권은 굉장히 넓은 그런 평야들이 분포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이제 그 호남권에 있는 그런 평야가 자, 호남평야, 자, 나주평야, 자, 이런 사례들을 들 수 있는데 자, 이런 호남평야나 나주평야 같은 자, 넓은 평야지대와 자, 그 평야지대를 적셔주는 자, 영산강, 그 다음에 섬진강 같은 자,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넓은 평야지대와 자, 하천을 활용한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 호남권이라는 지역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 이런 국내 최대 곡창지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남권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나라 이외에도 자, 중국이라는 나라와 교류해야 되는 이제 필요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자, 그 이제 발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조성된 공업 지역이 바로 호남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공업 지역이 바로 이제 호남권에 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호남 공업 지역은 자, 경공업 같은 다양한 공업들이 발달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호남 공업 지역은 또 한 가지 자, 중국과 가까운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랑 지금 제일 많은 자, 무역량을 자, 거래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호남 지역에서 여기에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호남 지역과 가까운 자, 서해, 황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서해를 이제 서해를 통해서 자,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호남이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호남 공업 지역은 자, 요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지역, 세 번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번째 지역이죠. 자, 네 번째 지역은 바로 자, 충청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은 자, 육상 교통의 요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남과 자, 호남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자, 그런 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어때요? 자, 수도권이 죄송합니다. 자, 충청권이 자, 수도권과 호남과 자, 영남을 자, 이어주는 자, 그런 자, 중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충청권은 굉장히 육상 교통의 중심지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권도 이렇게 뭐 영남이나 수도권 연결해 주긴 하지만 어때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조금 이제 약간 그 수도권과 영남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거리상으로 조금 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 강원도 지역, 이제 강원 지역은 산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상에서는 조금 충청권보다는 불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충청권은 육상 교통의 요지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 공업, 자, 교육 같은 수도권의 기능들이 이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자, 국가 기능이 몰려있다, 밀집해 있다는 점인데,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기능들을 자,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그런 충청권에 많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세종시 같은 그런 이제 충청권에 있는 그런 도시는 이제 수도권에서 맡고 있는 자,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자, 이제 그 분담해가지고 맡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세종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전 같은 이런 도시들이 수도권의 이 기능을 자, 나눠서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에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을 살려서 자, 충청 공업 지역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이 충청 공업 지역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도권의 공업이 이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자, 공장들이 자, 충청권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자, 공업의 기능을 자, 이제 나눠서 분담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수한 연구,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에 굉장히 그 연구, 기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 대덕 연구단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 연구단지는 어디냐면은 이제 충청남도에 있는 연구단지인데, 이 연구단지는 자, 정부에서 지정한 과학기술연구단지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해가지고 개발한 그런 과학기술연구단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부가 만든 자,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민간 기업의 연구소, 그 다음에 자, 고등교육기관, 대표적으로 이 대덕연구단지에 들어가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이스트, 네, 한국과학기술원, 자, 카이스트 같은 이런 그 고등교육기관들이 이런 대덕연구단지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청공업지역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 기술 인프라를 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충청권은 자, 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볼 우리나라의 지역은 강원권입니다. 강원권. 그래서 강원권은 네, 여러분 그 강원도 지역, 네, 지도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자, 강원도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자, 강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자, 영서 그다음에 영동으로 자,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강원권은 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기준이냐? 자, 바로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강원권은 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자, 태백산맥 동쪽은 영동, 그 다음에 태백산맥 서쪽은 영서지방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더 보면 자, 지금 여기 지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 바로 태백산맥인데,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 서쪽은 영서지방, 그 다음에 동쪽은 영동지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백 산맥이 굉장히 이제 강원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원권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산지 지형들이 이제 드넓게 분포해 있는데, 그런 산지 지형에 있는 자, 풍부한 산림 자원, 그 다음에 산림 지역에 묻혀 있는 풍부한 자, 지하 자원을 활용한 자, 임업과 광업이 이 강원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업은 뭐냐면은 자, 숲에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자원을 채취하는 자, 그런 산업이 바로 임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목재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원하는 이제 목재, 나무를 이제 이제 채취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산에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나물들이라든가 아니면 버섯들, 이런 그런 자원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약재,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산에서 나는 그런 이제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채취하는 임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자, 지하 자원을 이제 캐내는 자, 광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 자, 그리고 이 강원권에는 자, 그런 임업과 광업이 발달해 있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활용한 관광업도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산림 지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원도의 이제 영동지방은 자, 동해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해와 연결된 그런 지형을 활용한 그런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자, 지형을 활용한 이제 그런 관광 산업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원권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은 바로 태백산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 공업지역에서는 자, 주로 석탄, 자, 시멘트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석탄과 시멘트 산업은 자, 어떤 강원도의 산업에 많이 이제 기반을 했냐면은 광업이라는 산업에 많이 기반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강원도의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자, 석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자, 석회석, 자, 이런 것들을 캐내는 자, 광업을 통해서 석탄, 시멘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석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이제 석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석탄 산업은 사실 과거보다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활기 있게 그렇게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석탄 산업은 조금 이렇게 조금 축소되는 그런 추세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은 어쨌든 자, 석탄과 시멘트 산업이 발달해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역을 자,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 5개의 지역 중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5개의 지역이 자, 모두 똑같이 자, 공평하게 개발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자, 왜냐면 자, 우리나라는 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자, 성장 가능성이 큰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도권은 자, 인구와 자본이 유입돼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자, 수도권이 아닌 자,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자,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수도권과 자,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1990년대부터 자,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 여전히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자,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공간 불평등,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공간 불평등을 자, 불러오게 된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럼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자, 균형 개발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로 자, 서로 다른 지역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자, 지역 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
과거에 많이 사용했었던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그 다음에 자, 균형 개발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뭐냐면은 자,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 이에 따른 성장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파급하여 효과를 확산하는 그런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자, 196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 추진하던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장 거점 개발을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빠른 성장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지역을 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의 거점이 되는 지역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자, 역류 효과라는 것이 발생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역류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성장 거점을 그 국가가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육성을 해주면은, 자, 성장 거점이 자,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되면, 자, 그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자, 성장 거점으로 집중돼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거점만 너무 개발되다 보면은 성장 거점 주변의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 성장 거점으로 자, 인구와 자본을 이렇게 조금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역류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자, 성장 거점이 개발되면 자, 그 성장 거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자, 확산되는 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 역류 효과라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있으면은 그 대도시 주변에 자, 중소도시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도시로 자, 인구와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이 자, 대도시로 자, 흡수가 되어버리는, 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역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간 불평등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자,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왜냐면 개발도상국은 경제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근데 경제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자원도 자, 많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 거점이 큰 지역을 자, 우선적으로 성장해서 자, 그런 지역들만 자,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방식은 균형 개발 방식인데,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자, 정체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자,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개발을 통한 이익을 자, 여러 지역에 자, 고루 나누고, 자, 이를 통해서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려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개발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랑 정반대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균형 개발을 199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자,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지역 간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개발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정반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주로 어떤 나라들에서 많이 보이냐? 바로 자, 선진국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개발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자,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해온 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이 알아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지역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자, 균형 개발 방식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그 다음에 균형 개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네, 자, 각각의 개발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자, 고루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그런 개발 전략,
이 발전 전략 이외에도 자, 지역 이기주의도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님비 현상, 그리고 자, 핀피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그런 이제 뭐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 뭐 이제 개발 방식, 개발 전략을 자, 어떻게 세우느냐 뿐만이 아니라 자, 지역 주민들이 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일단 이 님비 현상이란 건 뭐냐? 자, 바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을 이제 그 앞자만 따온 그런 이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님비 현상은 교도소, 소각장, 하수처리장 같이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피 현상은 자, place in my front yard 라고 해서 자, 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만 따서 핀피라고 하는데, 이 핀피 현상은 님비 현상과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하철, 백화점, 자, 행정기관 등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 자신의 거주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서 나서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님비 현상과 자, 핀피 현상을 통해서도 자,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 지역 이기주의를 통해서 또 지역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거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가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자,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더 월등한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자, 우리 지역에서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 기피시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대신에 자, 이익이 되는 시설은 우리 지역에다가 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 설립을 해라 라고 주장해버리면 어때요? 다른 지역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이 입는 자, 그런 이제 피해가 조금 이제 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 간에 그 지역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간에 발생하는 지역 이기주의도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지역 불평등, 다른 말로 하면은 자, 공간 불평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간 불평등은 자,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자, 문화 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공간 불평등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자, 문화적인 자,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자,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 그런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배운 사회 불평등과 공간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이제 원격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끝내겠습니다.